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민사특별법 중에서도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사특별법은 5가지가 있는데 한 문제씩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가끔 이제 주임법이나 혹은 뭐 실명법에서 한 2문제 정도 나올 때도 있고, 뭐 집합건물법에서 2문제 나온 적도 있어요. 근데 그다음 주임법, 상임법하고요, 그 실명법 이 3가지는 꼭 가져가는데, 집합건물법이나 가담법은요, 그냥 기본적 가담만 하시고 답 달고 그냥 쭉쭉 읽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건지는 것이, 뭐 물론 주임법, 상임법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민사특별법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막 파고 들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것보다는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기본서로는 496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게 뭐가 있었냐면, 자,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있었잖아요. 이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는, 자, 반드시 뭐예요? 임대차가 끝난 후죠. 그죠? 끝난 후 보증금 전부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 그러면, 자, 어디 가서 신청한다고 그랬어요? 소세지 법원 그랬죠?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가서 신청한다. 주소지 아니에요.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죠. 그러면 법원에서 우편으로 청탁해서 등기소에 우편으로 청탁하면 강제로 임차권 등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사 가더라도 이제 어때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죠. 따라서 이렇게 등기해놓고 이사 가면 여기에 새로운 임차인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죠? 근데 만약에 들어왔다면 뭐 노리고 들어온 거예요? 최우선 변제권 노리고 들어오겠죠.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 인정 안 해줘 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우선 변제권 이거 있잖아요. 이것은 뭐였냐면 우선 변제권보다도 한 걸음 더 먼저 주는 거죠. 그죠? 배당해 주는 건데, 자, 이것은 임차인 모두는 아니고요. 서울 같으면 주택임대차에서 1억 1,000만 원 이하 임차인에게 3,700만 원 먼저 주는 제도잖아요. 그래서 이것은요, 예를 들어가지고, 단독주택인데 다가구 같은 경우는 방 한 칸 부어가나, 그렇게 해서 한 20개 방이 있는데, 거기에 전부 3,000만 원씩 혹은 3,700만 원씩 그 소액 임차인이 있어버린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다 주고 나면, 저당권 같은 사람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할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매각대금 전체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매각대금 절반 쪼개가지고 절반만 최우선 변제권 인정해 주고요. 나머지는 저당권 등에게 배당을 해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확정일자는 필요 없어요. 확정일자는 필요 없죠. 우선 변제권은 어때요? 확정일자를 필요로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확정일자 필요 없죠. 그런데 언제까지 갖춰야 되느냐?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죠. 그죠?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왜 그러냐면 이미 경매 신청 등기가 돼 있는데 거기 누가 임차인 들어오겠냐고요. 근데 들어왔다 그러면 뭐 노리고 들어온 거예요? 최우선 변제권 노리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때는 보호 안 해버리죠. 또요,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췄더라도 실제 임차인이 아니라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온 게 밝혀져 버렸다. 그러면 최우선 변제권 인정 안 해줘 버리죠. 자,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잖아요. 계약갱신 요구권. 이건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만 인정되는 건데요. 자, 이것도 한번 봐보시면, 자, 어떻게 알아두시냐면, 예를 들어서, 자, 임대인이 갑이고요. 여러분이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인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 원에 들어와 있는 공인중개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권리금 주고 들어왔어요. 권리금 1억 주고 들어왔거든요. 권리금 1억 주고 들어왔는데, 자, 여러분이 이제 1년 계약 했잖아요. 1년 계약 이렇게 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영업이 잘 된다 그러면 기간 끝나기 전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나 1년 더 할래. 그러면 나가라고 못 한다고요. 이게 뭐예요? 계약갱신 요구권이죠.
또 1년 더 할래, 또 1년 더 할래. 그래가지고 총 몇 년? 10년 보장을 해준다. 10년 보장. 10년 보장해 주는 거죠. 10년. 10년은요.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해서 10년이에요. 포함해서 10년이죠. 그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계약 갱신 요구권 그러죠. 그죠? 계약 갱신 요구권이에요. 그러면 이때 임대인으로서는 몇 프로씩 올릴 수 있다고요? 5%씩 올릴 수 있다. 그 말이 5%씩 이렇게 5%씩 올릴 수 있다. 그 말이죠. 그죠? 이게 계약갱신 요구권이죠. 근데 이제 10년 됐죠. 그러면 임대인이 나가. 그럼 나가야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나갈 때 이제 권리금 회수해서 나가는 것이죠. 다만 여러분이 더 있고 싶다. 그러면 유일한 방법이 전화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전화 안 받아서 그냥 넘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버려요? 법정갱신 돼버려요. 법정갱신. 그러면 동일한 조건에 다시 1년이죠. 그죠? 1년 이렇게 가는 거죠. 1년 이렇게 가는 거죠. 또 1년 이렇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정갱신은 어떻게 돼요? 법정갱신은 10년 제한이 없다고요. 법정갱신은 10년 제한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10년 제한이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어요. 네, 봐두시면 되겠는데, 자, 아무튼 10년이 돼서 나가 그러면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야 되는데 이때요. 이때 을은 권리금을 챙겨서 나갈 수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요. 여러분이 신규 임차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신규 임차인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권리금 계약을 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1억 2천 이렇게 권리금 계약을 하죠. 그 다음에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해줘. 그러면 갑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권리금 회수를 해 가잖아요. 그런데 임대인이 첫 번째 계약 거절을 해버린다. 계약 거절해버리죠. 그러면 권리금 회수 못 하잖아요. 이게 방해행위라고요. 두 번째, 좋아 계약 체결해 줄게. 그런데 보증금 1억에 월세 300만 원 줘. 이래버려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뭐예요? 병이 계약 안 하겠죠. 그러면 권리금도 계약 깨져버릴 거 아니에요. 이게 권리금 회수기의 방해행위라고요. 또는 갑이 자기에게 권리금을 줘. 이런 경우. 혹은 갑이요. 을에게는 권리금 주지 마. 이런 경우. 이런 게 다 권리금 회수기의 방해행위. 그랬을 때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자,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임대차 종료 후 3년 내에 할 수 있어요. 3년 내에. 얼마를 할 수 있느냐? 1억하고 1억 2천 중에 낮은 금액을, 그러는 높은 금액이 아니라 낮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1억 청구하는 거죠. 1억.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권리금 안 주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빵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때는 감정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8천이라고 나왔다 그러면 8천하고 1억 2천 중 낮은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호되는 경우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다음의 경우는 방해행위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떤 경우냐면 병이 차임을 지급할 수 없는 뭐 파산한 사람이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 갑이라도 당연히 계약 안 하겠죠. 이때는 권리금 회수기의 방해행위 아니고요. 또 하나, 자, 병이 동네에서 돈 안 주기로 유명한 놈이에요. 즉 차임 지급을 연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이때면 여러분 갑이 계약 안 하겠죠. 그죠? 그때는 괜찮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임대인이 그러는 거예요. 자, 권리금 얼마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1억 2천 받기로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내 아들이 여기서 다시 영업한다고 그러니까 내 아들 보낼 테니까 내 아들하고 권리금 계약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때요? 여러분 을이 손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방해행위 아니라고요. 그런데 다음의 경우도 방해행위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갑이 열받아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비영리, 교회를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비영리, 교회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들어와 버려요. 이 교회가 1년 6개월 이상 계약을 해버리죠.
그러면 이것은 방해행위 아니라고 봐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을 못 받아버려요. 따라서 여러분도요, 되도록이면 좋게 해결하려고 그래야지. 임대인을 열받게 했다 그러면 같이 죽자 이래버릴 수 있다고요. 1년 6개월, 이번 29회도 나왔지만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조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계약갱신 요구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혼 보호 이 문제는 뭐냐면 주임법에서만 인정되는 건데요. 사실혼 배우자는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가 결혼식하고 같이 살아요. 근데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상태. 혼인신고를 하면 법률혼,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혼 그러는데요. 사실혼 상태도 되도록이면 다 보호를 해줍니다만 권리의 명확성을 위해서 인정 안 되는 대표적인 애가 상속권이에요.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편, 부인, 신혼부부인데 여기 임대주택에서 사는 거예요. 주택임대차로 사는 건데 남편이 임차인이에요.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그러면 상속이 다 어떻게 돼버리냐면 상속인에게 가버리죠. 근데 원래 부인이 법률로는 상속권이 있는데 이 경우는 사실이니까 상속권 없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상속권이 있냐면 일촌, 그러니까 여기는 자식이 없을 테니까 그 부모인 시부모님이 일촌이죠. 시부모님 없으면 형제자매, 이촌, 시아주머니한테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이가 안 좋다, 나가 그러면 살던 집에서 어떻게 나가겠냐고요. 그죠? 그래서 다른 것은 전부 상속되는데 주택 임대차만큼은 이촌인의 친족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혼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이 아니에요. 공동으로 승계한다 그러는 거예요. 승계하는 거예요. 이촌인의 친족하고 공동으로 승계하는 거예요. 이촌과 공동으로 승계하는 거죠. 그런데 상속인이 없다. 상속인이 없다. 그럼 남편이 과외였다는 소리죠. 그죠? 상속인이 없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나머지 재산 다 국유가 되겠죠. 그죠? 근데 주택 임대차만큼은 어떻게 돼요? 단독으로 승계한다. 그러는 거죠. 그죠? 단독 승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승계 포기할 수 있거든요. 포기할 수 있는데 이거 포기할 수 있어요. 상속 포기하는 것처럼. 근데 상속 포기는 3개월인데 이것은요. 1개월이에요. 1개월 내로 포기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큰 가닥을 잡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답 달고 보면서 쭉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어려운 것을 조금 만나게 되는데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자, 봐보시면 첫 번째가 주택임대차에서요. 자, 봐보죠. 소유자가 갑이에요. 갑인데 여기에 자,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이. 자, 먼저 선순위 저당권이 있어요. 그리고 주택 임차인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등기 안 해도 뭐예요?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대항력 있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있죠. 그래서 제가 가로쳐 놓은 거예요. 그리고 후순위 저당권자 있어요. 뭐 이렇게 있다고 보세요. 여기는요. 여기는 먼저 임차인이 먼저 있어요. 먼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선순위 저당권이 있고 그리고 이제 후순위 저당권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누가 경매 신청했느냐? 이것은 누가 경매 신청했느냐는 이거 아무런 권리에 영향 없어요. 주로 시험 문제 나오면 후순위자가 경매 신청했다 그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런 말이 속지 말라고요. 그렇게 해서 을이 경매를 받잖아요. 을이 경매 받았죠? 경매 받았다 그러면 을구에 있는 이 권리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말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말소 기준 권리를 찾으라고 그랬죠? 그럼 말소 기준 권리는 뭐 있죠? 저당권이나 근저당. 그 다음에 담보 가등기 있죠. 담보 가등기. 저당권하고 똑같이 보죠. 그 다음에 압류, 가압류 5가지 있잖아요.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선순위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말소 기준 권리죠?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죠? 말소 기준이 되는 권리죠. 그죠?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 이하의 권리는 다 소멸해 버리죠. 그죠? 다 소멸해 버려요.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 포함해서 이하의 권리는 다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있었던 권리는 어떻게 하느냐? 인수하는 거죠. 을이 인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는 을이 경매 잘 받았죠? 깨끗한 부동산을 경매받았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 경우는 어때요? 임차권 끼고 경매받은 거죠. 경매 잘못 받았죠. 그죠? 따라서 둘 다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권이지만 이것은 대항할 수 없는 임차권, 대항력 없는 임차권이고 이거는 뭐예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죠. 자,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내내 살다가 기간 끝나고 나갈 때 신소유자 을에게 배당받아서 나갈 수, 보증금 반환받아서 나갈 수 있고요. 또는 아이 귀찮다 나 배당받고 나갈래 선택할 수 있어요. 배당받고 나갈래 선택할 수 있는데 이때 전액 배당을 못 받았으면 그것은 을에게 청구해서 받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대항력 없는 임차권은 그냥 소멸해버리죠. 소멸하고 이제 배당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1순위 다 받고 남은 돈이 있으면 2순위자로 받겠죠. 이때 전액 배당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지 그것을 경매받은 사람에게 청구할 수는 없고요. 이게 대항력 있는 임차권과 다른 점이죠. 여기에 전세권 집어넣어도 같죠? 같으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차이죠. 그죠? 자, 이거 하나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려운 게 있어요. 자, 뭐냐면 주임법 상임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대지 환가대금에서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동저당 개념인데요. 공동저당은 뭐였어요? 공동저당은 공동담보라고도 하죠. 그죠? 공동저당에서는 자, 1억 원 빌리면서 담보물이 2개 있다.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2개 있다 그랬죠? 2개 있다 그랬을 때 동시배당, 20배당이 있었죠. 동시배당, 20배당 이렇게 있었죠. 20배당. 동시에 배당 절차가 열린다 그러면 어때요? 가액에 비례해서 배당받으면 되죠. 근데 하나가 먼저 열렸다. 시간이 다르다. 20배당, 순차 배당이라고 또 그러죠. 그러면 그거 하나에서 전액 배당 받아가면 되죠. 이 공동저당 개념으로 봐버린다고요. 그래서 어쩌냐면 갑소유 토지에 갑소유 단독주택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을이 임차인으로 있었거든요. 주택임대차죠. 주택임대차. 자, 이렇게 되면 만약에 갑이 보증금 반환 안 해주잖아요. 안 해주면 을은 뭘 경매 신청할 수 있냐면 토지, 건물, 공동저당 개념이에요. 둘 다 경매 신청할 수도 있어요. 둘 다. 물론 하나만 먼저 경매 신청할 수도 있지만 둘 다 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동저당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동시에 배당이 열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례해서 배당을 받죠. 비례해서 배당을 받고 20배당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전액 다 배당받으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요. 자, 따라서 어쩌냐면 봐보세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여기가 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을 수도 있고 대항력 없는 임차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대항력이 있고 여기는 대항력 없다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경우죠. 그죠? 이 경우 이게 뭐예요? 대항력 없는 임차인. 여기는 뭐예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그랬죠. 그죠? 네. 임차인 정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도 정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정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다. 그러면 자, 어떻게 되느냐면 어차피 어떻게 되죠? 경매로 넘어갔다 그러면 소멸되죠. 경매로 넘어갔다 그러면 소멸될 거 아니에요? 소멸되겠죠. 그죠? 소멸되겠죠? 그리고 이제 배당 절차에 참가해서 배당을 받습니다. 배당 받을 때 동시배당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동시배당이다 그러면 양쪽에서 비례해서 배당 받으면 되죠. 20배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토지만 A에게 경매로 넘어갔다 그러죠? 경매로 넘어갔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토지 매각 대금에서 뭐예요? 전액 배당 받아가면 되잖아요.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런데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다 그러면 이거 말하잖아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다. 이거 말하죠. 그죠? 이거 말하는데 지금 좀 이렇게 그려놓고 보죠.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 그림이 다시 그려볼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보기가 힘들다. 저 오른쪽으로 옮겨서 그려볼게요. 임차권인데 여기 대항력 없는 임차권, 여기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때는 이제 이게 A에게 경매로 넘어갔죠. 을에게 경매로 넘어갔죠. 을에게 경매로 넘어갔다 그랬을 때 토지 건물 한꺼번에 경매로 넘어갔으면 동시배당, 비례해서 배당받는데 자, 토지만 경매로 넘어가서 20배당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대지 환가 대금에서 전액 배당 받으면 된다 그 말이잖아요. 이거 생각하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뭐냐면 대항력 있는 임차권 이 경우잖아요. 그죠? 이 경우면 이게 경매로 넘어가도 소멸을 하지 않잖아요. 소멸하지 않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A에게 경매로 넘어갔거든요. 둘 다. 을에게 경매로 넘어갔어요. 을에게 다 경매로 넘어갔다고 봐보세요. 그러면 자, 정은 어떻게 돼요? 정은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내내 살다가 신소유자 을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도 있고 그냥 배당 절차에 참가해서 배당받고 나갈 수도 있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때 정이 자, 살기로 했어요. 내내 살아요. 살 때 누구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하는 거예요? 신소유자 을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게 없을 때 이렇게 토지만 경매로 넘어갔다. 토지만 넘어갔을 때 내내 살다가 누구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하느냐 그랬더니 이때 을이냐 갑이냐 이 문제였다고요. 을이냐 갑이냐 이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봐보세요. 임대인이 바뀐 건가요? 바뀌지 않았다고 보죠. 바뀌지 않았다고 봐서 이때는 누구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갑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랬던 내용이에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랬던 내용이에요. 자, 이 두 개의 케이스죠. 그죠? 이 두 개의 케이스인데 꽤 어려운 지문이에요. 어려운 지문인데 뭐 너무 머리 아프면 포기하고 가도 좋아요. 기출주문에 나와 있어서 제가 설명드리는 건데 꽤 어려운 지문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꼭 아셔야 되고 이건 꼭 아셔야 되고요. 꼭 아셔야 되고 그냥 이게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주임법 상임법에서는 건물이나 주택이나 상가 외에 대지 환가 대금에서도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개념이다? 공동저당 개념이다. 이 정도까지는 꼭 알고 가셔야 되고 거기서 조금 더 공부한다면 이 내용인데 너무 어려우면 여기는 버리셔도 좋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학교 가는데 지장 없어요. 제가 늘상 강조드렸지만 아무튼 어려우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합격한다 못한다. 합격한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요. 이런 거 보는 시간에 차라리 쉽고 간단하지만 중요한 거 두세 개를 더 보는 게 좋은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어디가 나오냐면 498페이지 펴보시면 498페이지 맨위 한가로 3번 나오죠. 그죠? 주택 대지 나오죠. 그죠? 동그라미 1번 보면 통상적으로 건물 임대차에는 당연히 그 부지 부분 이용이 수반되는 것이고 우선 변제 대상에는 임차주택 환가 대금에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가액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볼 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에는 건물뿐만 아니라 그 부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그랬죠. 그죠? 따라서 2번 주택 임차인은 주택뿐만 아니라 그 대지 환가대금에서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으므로 주택과 그 대지가 공동담보, 공동저당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이것도 특이한 건데 전세계약이거든요. 즉 임대차가 아니라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어요. 그럼 물권인 전세권이고 이때는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등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등기를 안 했대요. 그러면 전세권이 성립하지 않았죠. 그때도 목적물이 주택이다 그러면 주임법, 그 다음에 상가다 그러면 상임법 적용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때는 전세금을 보증금으로 본다 그러죠. 그러나 적용 대상 아닌 경우 일시사용에 의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9페이지 보면 법인 나올 거예요. 자, 사업자 등록은 법인이 가능해요. 이건 법인이 돼요. 법인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화장품 회사 있죠. 회사가 서울 강남에다가 직영 매장을 내고 싶어서 상가를 빌린다 그럴 때 9억 이하다 그러면 상임법이 적용되고 그때는 아모레라는 회사가 대항력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요. 회사가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가 지방에 아파트를 지을 때 직원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직원들 뭐예요? 독신자 숙소용으로 뭐예요? 아파트 구해줘야 되는데 그때 회사 이름으로 현대건설 이름으로 아파트를 빌려도 임대차 계약을 해도요. 주임법이 적용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주민등록이라는 게 없잖아요. 주민등록이. 그래서 법인에는 적용이 없는 거예요. 법인은 적용 없다 그러죠. 그죠? 자, 그래서 그때는 임차권 등기를 하든지 아니면 전세권 설정 등기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만 예외가 있다고 예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원래 법인에가 적용이 없습니다만 예외가 있다고 예외 두 가지 있는데 중요하죠. 그죠? 뭐냐면 첫 번째가 갑으로부터 LH공사가 빌라 같은 거 통으로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입주자를 뽑은 경우 두 번째 갑 아파트를 다는 안 되고요. 중소기업 법인만 가능해요. 중소기업 법인만 가능해요. 그래서 독신자 숙소용으로 빌려서 직원을 들어가서 산다 그랬을 때 입주자나 직원이 주민등록을 했을 때 LH공사나 중소기업 법인이 뭐예요? 대항력을 갖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끝이에요. 자, 그런데 또 이것을 이제 응용해 보면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갑을병 개인 간이라도요. 임대차 전대차가 있죠. 그러면 전차인이 주민등록이나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뭐예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다. 또 간접점유, 직접점유죠. 직접점유자가 뭐예요? 주민등록이나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간접점유자가 대항력을 갖는다. 이렇게 응용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자, 그게 499페이지 한가로 3번 법인의 문제예요. 법인 문제. 그 다음에 499페이지 주택임대차 존속기간 나오는데 주택임대차에서는 오직 기간만 따지면 1년이 좋아요? 2년이 좋아요? 1년이 좋아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기간만 따지면 1년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임차인은 선택할 수 있거든요. 1년 계약했으니 나가겠다.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야, 그냥 2년 살래. 2년 살고 나갈랜다. 이럴 수도 있어요. 임대인은 1년 주장 못해요. 그때 임차인만 1년, 2년 선택해서 주장할 수 있어요. 다만 2년 계약했다 그러면 1년 살고 나가겠다 못해요. 2년 계약해서 2년 살아야 돼요. 임차인도. 3년 계약했다 그러면 2년 살고 나가겠다 못해요. 3년 계약했으면 3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만 최단 기간을 2년 보장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래 4조 1항 보면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봐요. 다만 임대인은 안 돼요. 누구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요. 이게 상임법 가면 똑같아요. 다만 상임법에서는 2년이 아니라
1년 그렇게 돼 있죠. 이 항도 시험 잘 나오는데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주임법, 상임법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500페이지 보면 거기 보시면 양가로 3번에 계약갱신, 약정갱신도 있고 법정갱신. 법정갱신은 특이점이 뭐였어요? 기간 정함이 없는 게 아니라 2년, 1년 못 박아놨다고 그랬죠? 그러면 임대인은 법정갱신 기간 동안에 해지 못해요. 오직 임차인만 해지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죠? 자, 그렇게 보시고 501페이지 보면 이제 대항요건과 대항력 나오죠. 그죠? 네, 대항요건. 그러면 거기 3조에 보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동그라미. 뭐예요? 수리가 돼야 된다. 수리가. 상임법 가면 신청하면 다음 날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그렇게 돼 있는데 주임법은 뭐라고 돼 있어요? 마친 때 그 다음 날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그래요.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때 주민등록이라는 것은 꼭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명의도 가능하죠. 그죠? 네, 그런 것들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502페이지 보면 디귿번에 가족의 주민등록 가능하다 그 말 나오죠. 그죠? 근데 직권말소 돼버리면 어때요? 직권말소 돼버린다? 그러면 대항력 없죠. 그죠? 미음버 재국민도 지금은 주민등록을 못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지금은 주민등록 못 하더라도 미음버 비읍범처럼 뭐 출입국 관리법이나 재동포 출입국 뭐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체류지 신고, 뭐 국내 거소 신고 이렇게 하면 주민등록과 동일한 효력 인정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503페이지 거기 넘겨보시면 504페이지 봐보세요. 리을번 다가구가 나오고 미음번 다세대가 나오죠. 그죠? 다가구는 단독주택이니까 동호수까지만 정확히 주민등록이 되면 돼요. 그런데 미음번 다세대 공동주택인데 1501호에 살면서 1500 이후에 전입신고에 있다고 대항력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호수까지 정확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쭉 넘겨보시면 자, 506페이지 양가로 4번이죠. 그죠? 대항력 있는 임차권 말하는데 대항력 있는 임차권 이거 말하죠. 그죠? 네, 이거 말하는데 자, 봐보시면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해졌다. 그러면 임차주택 경락에 따라 소멸하지만 그러나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냐 대항력 나머지는 다 소멸하잖아요. 근데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른쪽 오시면 507페이지 양가로 2번 대항요건을 말소 기준권리보다 이전에 취득한 경우 한가로 3번 대항요건 말소 기준권리보다 이후에 취득한 경우 그랬죠. 그래서 이거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연결시켜서 힘이 되면 여기까지 힘이 안 되면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07페이지 보증금 해수 나오죠. 그죠? 302, 자, 3조 2인데 여기 봐보세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뭐 말하냐면 여기 민법상 임대차는 경매 신청하기 위해서 열세 넘겨줘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주임법, 상임법 열세 넘겨줄 필요 없다고요. 그래서 반대급부 이행은 집행개시 요건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열세 넘겨주면 돼요? 보증금 받을 때 동시행으로 그러는 거죠. 따라서 1항 보면 507페이지에요. 맨 아래에 3조 2 1항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확정 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 경매 신청하는 경우 그랬죠. 판결에 의한 경매니까 뭐예요? 강제 경매죠. 그죠? 이때 민사집행법 그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이 나와요? 반대 의무 이행이나 이행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나오죠. 이게 살면서 경매 신청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넘겨보세요. 근데 사망에 보면 다만 그러면 언제 열세 넘겨주면 돼요? 보증금 받을 때. 그래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그랬죠.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아래 양가로 1번 보증금 회수 방법에서 한가로 3번 소액사건 심판법 나오죠. 그죠? 원래 3천만 원 이하일 때 정식 재판보다 간단한 절차에 의하는 건데요. 주임법 상임법에서 보증금 반환 소송은 다 3천만 원 넘는 경우가 태반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액사건 심판법 일부 규정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권을 위해서는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되는데요. 확정일자 동사무소 가서 받잖아요. 그런데 509페이지 보면 이 확정일자 그것을 동그라미 3번에 나오죠.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 제공 우리가 가서 열람 신청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넘기세요. 510페이지 보면 금융기관 등 우선 변제권 승계 이것도 그냥 이야기만 들으세요. 이게 뭐냐면 제가 임대인이고 여러분이 임차인인데 이건 주임법 상임법에 다 있는 건데 주택임대차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자, 예를 들어서 보증금 3억 원에 들어온 임차인이란 말이에요. 2년 계약 보통 하죠. 1년 반 살았어요. 이제 6개월만 있으면 나한테 보증금 3억 원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이 채권을 지금 돈이 급할 때 은행 같은 데다가 할인해서 뭐 5% 싸게 넘겨준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여기서 은행이라도 그거 안 받습니다. 10% 할인해 준다고 해도 안 받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제가 보증금 반환을 안 해주면 여러분은 어때요? 배당자산가에서 우선 변제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채권을 양수한 제3자 은행 등은 우선 변제권이 없단 말이에요. 왜요? 주민등록 확정일자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할인해서 채권을 양도할 수 있게 쉽게 해주려면 지금 제3자에게 뭘 인정해 줘버려요? 이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할 수 있다고 법을 개정해 준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아니고요. 법으로 정한 금융기관 등만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현실에서 은행 가가지고 채권 양도할 때는 할인해서 사주세요 그러면 보통은 은행에서 취급 안 합니다. 그러긴 하는데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금융기관 등 우선 변제권 승계예요. 승계예요. 자, 그렇게 되는데 자, 다만 거기 3조 2 보증금 회수 나오죠. 그죠? 자, 다음 각호 금융기관 등이 우선 변제권을 치다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 양수한 금액 범위에서 우선 변제권 승계하는 거죠. 근데 8항 보면 7항에 따라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없다. 언제? 여러분이 우선 변제권 소멸돼 버리면 당연히 금융기관 등도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1호 임차인이 대항요건 상실했을 때 2호 3호 임차권 등기 말소됐어요. 등기됐는데 말소됐을 때 그러죠. 9항은 뭐냐면 여러분이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6개월은 여러분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융기관이 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금융기관 등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 임차를 대리하거나 대위해서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511페이지 양가라 3번 우리 법조문은 제8조 보증금 중에서 일정액 보호 이렇게 돼 있죠. 1억 1,000만 원 이하 보증금 중에서 3,700만 원 보호 이 경우에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최우선 변제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자 1항 뭘 갖추면 된다고 그랬어요? 대항요건 확정일자 필요 없다고 그랬죠? 확정일자 필요 없다 그랬는데 자 그런데 1항 봐보세요. 임차인은 보증금적 일정으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언제 전까지 경매 신청 등기 전이죠. 그죠? 전에 뭘 갖추면 돼요? 대항요건을 갖춰야 된다. 확정일자는 필요 없다 그랬죠. 자 그런데 사망 보면 두 번째 줄 단 보증금적 일정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 당연히 대지가액 포함하겠죠.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2분의 1 범위 중에서 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뭐 최우선 변제권 금액 알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513페이지 보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나오죠. 그죠? 자, 3조 3 1항 보세요. 반드시 임대차가 뭐라고요? 끝난 후 나오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세지 법원 나오죠. 그죠? 주소위 법원 아니에요. 거기 가서 신청하는 거예요. 그 법원 민원실 가서 신청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항 보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상급법원에 항고할 수 있어요. 항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6항 나오죠. 그죠?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에 누가 임차인으로 들어오겠냐고요. 근데 임차인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뭐 노리고 들어온 거예요? 최우선 변제권 노리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임차인은 8조에 따른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말합니다. 이 권리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항 보면 이거 한 2, 3만 원 든대요. 2, 3만 원 드는데 이것도 임대인이 잘못한 거죠. 그래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임차인은 1항에 따른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9항 금융기관 등도 아까 뭐였어요? 보증금 반환채권 양수한 금융기관 등도 임차인을 대의해서 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자, 넘기세요. 넘기시면 515페이지요. 515페이지 보면 자, 차임 보증금 증감 청구권인데 시행령 8조에 20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나올 거예요. 뭐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근데 이게 실익이 없다고요. 실제 사례에서. 516페이지 양가로 올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이것은 제가 기본 강의 때 자세히 계산하는 방법 설명드렸는데 실제 사례에서 시험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 왜 어렵냐면 거의 책 쓸 때 한가로 2번에 보면 첫 번째 줄 오른편에 보면 한국은행 기준금리 1.5% 그랬잖아요. 지금 1.75%예요. 변동금리라서 그래요. 내기 어렵다고요. 다만 한가로 3번에 보면 올차임 산정률 초과해서 차임을 지급했다. 이건 나중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요. 양가로 3번 주택임차권 승계 나오죠. 사실혼 배우자 보호예요. 그래서 구조 1항 임차인 상속인 없이 사망했잖아요. 상속인 없이 사망했다. 고아였죠. 그러면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승계해버리죠. 단독 승계하는 거예요. 상속인 없으면 단독 승계죠. 이항 임차인 사망한 때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 시골에 시부모님 계신다. 혹은 시아주머니 계신다.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하고요. 이촌인의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한다 나오죠. 그죠? 이 말이죠. 그죠? 사망 1항 2항의 경우 임차인이 사망한 후 몇 개월? 사망한 후 1개월 내로 포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러하지 않는다. 4항 승계하게 되면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 채무는 임차인의 권리 의무로 승계한다. 그래서 빚이 더 많을 때는 포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전세 자금 뭐 대출받았다 그럴 때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이제 주임법 다 마쳤죠. 그죠? 자, 그러면 상임법으로 와보세요. 상임법은 다른 점만 보는 건데 521페이지 적용 범위 나오죠. 그죠? 적용 범위 나오는데 거기 보면 첫 번째 줄 가로 열고 사업자 등록이 되는 건물이어야 돼요. 사업자 등록.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두 번째 줄 목적물 주된 부분은 영업용으로 사용해야 돼요. 영업용. 그리고 금액 제한이 있다. 그러죠. 그죠? 금액 제한이 있다. 그렇게 되는데 다만 다음의 경우는 상간대 금액 초과하는데도 상임법 일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 뭐예요? 금액 제한 없이 적용되는 경우 삼계탕 대권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523페이지 보면 대항령 나오죠. 그죠? 거기 보면 첫 번째 줄 오른편 인도화,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 신청하면 나오죠. 그죠? 신청하면. 그 다음 날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다른 것만 이렇게 확인하면 돼요. 자, 확정일자 여기 부여기관 세무서장이고요. 정보 제공할 수 있고 뭐 보증금 횟수 다 똑같습니다. 다 넘겨버리세요. 뭐 소액 임차인 보호 이런 것도 다 똑같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도 다 똑같고요. 넘겨보세요. 528페이지 임대차 기간 최단 존속해 2년이 아니라 1년이라고 그랬고요. 거기
528페이지 맨 아래 양가로 2번에 보면 이제 10년 계약갱신 요구권 나올 거예요. 이건 상임법에만 있다고 그랬죠. 10조 1하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그랬죠. 다만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할 때는 8가지 사유에 해당될 때는 10년 보장 안 된다. 거절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음에 뭐 적어 놓으시냐면 이것은 권리금 회수 기회도 보호 못 받아요. 보호 못 받는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이 8가지 사유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면 10년 보장도 못 받고 나갈 때 권리금 회수 기회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자, 어떤 경우냐? 1호 임차인이 3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만 있어도 지금은 다 줬다 하더라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안 돼요. 또 2호 임차인이 것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호 서로 합의죠. 그죠? 합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합의로 임대인이 임차인에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나가줘. 그럼 나갈 때 10년 보장 안 되고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못 받고 당연하죠. 4호 임차인 임대인 동의 없이죠. 무단전대했을 때.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 전부 일부를 공인하 중대한 과실 동그라미 경과실 X예요. 임차인이 경과실로 파손 좀 할 수 있죠.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10년 보장 못 받고 권리금 회수기에 못 받고. 자, 그 다음에 6호 임차한 건물 전부 일부가 멸실돼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7호가 중요한데 임대인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 전부 또는 대부분 동그라미 대부분 일부 아니에요. 일부 X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때 여러분 창고 하나 짓는다고 나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전부 또는 대부분인데 다만 이게 예전에는 재건축할 때니까 나가고 다 쫓아내보내 놓고요. 새로운 임차인 재건축 안 하고 뭐 새로운 임차인 받고 자기 아들이 와서 장사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서 지금은 재건축한다고 10년 보장 안 돼서 내보낼 때는 감옥에 나오지만 미리 말을 했어야 됐어요. 언제? 지금이 아니라 계약 체결할 때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미리 말을 했어야 됐다고요. 그 내용이고요. 남옥은 서울시 안전진단 결과 여기는 건물 사용 못해 그런데 뭐 10년 보장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건물이 노후훼손 일부 멸실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때 다목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랬죠. 바로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재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랬죠. 이항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체거 기간을 포함한다고 그랬죠. 포함해서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그랬죠. 3항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그러니까 1년이면 1년씩 2년이면 2년씩 연장되는 거죠.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5%씩 증감할 수 있다 그러죠. 사항은 법정갱신이에요. 임대인이 일한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전 임대차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데 이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은 1년 그랬죠. 법정갱신이라고요. 그래서 법정갱신일 때는 10년 제한 안 받아요. 11년, 12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죠. 그러면 5항 법정갱신의 경우, 사항의 경우 임차인만 언제든지죠. 임대인은 안 되고 계약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죠. 넘겨보세요. 531페이지 권리금 나오죠. 자, 의에서 10조 3 2항 보세요. 권리금 계약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병이죠. 임대인이 아니라 누구에게?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그러죠. 임차인이 임대인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양가로 2번에 권리금의 해수기에 보호 나오죠. 10조 4잖아요. 그죠?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끝나기 전 6개월 전에 예전은 3개월이다가 지금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만 6개월 전에 가백에 데리고 가면 된다고요. 그래서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랬죠. 다만 10조 1항 각거 어느 안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방해하면 안 되는데 이로 임차인이 주소한 신규 임차인 대련자에게 임대인이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대련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게 방해행위라고요. 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대련자라고 임차인의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게 방해행위라고요. 3호 임차인 주소한 신규 임차인 대련자에게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 차임 및 보증금 그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춰 현저히 고해 300만 원 달라 이런 거 있죠. 이게 방해행위라고요. 4호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 주소한 신규 임차인 대련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 자체를 거절하는 이런 게 다 방해행위라고요. 그러나 2항 다음은 방해행위 아닌 거죠. 그죠? 뭐냐? 1호 임차인 주소한 신규 임차인 대련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어요. 파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아도 거절하겠죠. 그죠? 이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대련자가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자. 그죠? 뭐예요? 동네에서 돈 안 주기로 유명한 돈. 3호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랬죠? 비영리로 합니다. 비영리. 교회에 들어온다. 얼마? 1년 6개월. 거의 가로치고 별표하세요. 4호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 갑이요. 우리 아들 보낼게요. 그거 있었죠?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이 네 가지는 방해행위 아니라고요. 3화 임대인이 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1억 2천 있죠. 이거하고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1억 있죠. 이 중에서 낮은 금액이죠.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사망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종료한 날로부터죠. 3년 이내에 그러죠.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한송으로 소멸한다 그랬죠. 자, 양가로 3번 권리금 적용 제외 나오죠. 그죠? 자, 뭐냐면 10조 5 1호인데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이러니까 옛날 전통시장 임차인은 전부 빠져버려요. 권리금 보호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 거기 보면 가로 열고 다만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 제외한다. 그래서 이제는 전통시장 임차인도 권리금 해수기에 보호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준대규모 점포 홈플러스 같은 데 있죠. 거기 입점한 임차인은 권리금 해수기에 보호 못 받아요. 2호 임대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때 이때 권리금 해수기에 보호 못 받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33페이지 보면 차임연체 여기만 3기 그랬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넘기시면 534페이지 뭐 월차임제 다시 산정제 이런 거 문제 내기 어렵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 작성, 법무부 장관은 보증금 차임액,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 수선 분담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랬죠. 표준계약서가 있으면 아무래도 임차인에게 유리하거든요. 안 그러면 되도록이면 임대인한테 유리하게 할 테니까 이 표준계약서가 뭐예요? 여기에서도 적용된다. 그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상가건물 임대차 조정위원회 만들어졌는데 뭐 이런 것을 설마 출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공부해서 맞출 것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주임법, 상임법 이렇게 봤죠.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는 주임법, 상임법에 대한 기출문제를 보고 그렇게 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심화 이론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